안녕하십니까?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해 사회문화를 강의할 2학년 5반 이서연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문화 교과서 9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들으면 개념을 정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는 크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화에는 집이나 의복, 자동차와 같이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재화나 물건들을 주로 말하고요. 그 중에는 기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을 통해 만든 것, 그런 제품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비물질 문화는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로 구분되는데요. 제도 문화는 말 그대로 제도, 규칙이나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는 정치, 경제, 가족 제도와 같은 것 등이 예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 문화는 인간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살면서 정신적으로 지탱이 되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안식을 주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종교를 믿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신을 믿거나 그래서 신화, 전설, 철학, 예술 등이 있습니다. 막 예술 작품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문화도 되게 추상적인 개념 같은데 왜 관념 문화가 아니라 관념 문화나 제도 문화가 아니라 물질 문화느냐? 그렇게 하냐면 기술을 통해 재화적으로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질 문화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 단위는 문화 요소라고 합니다. 문화 요소 중에 무엇이 있냐 하면 기술이 있고 상징이 있고 언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가장 최소 단위,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화 요소들은 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이 돼서 밀접하게 결합되는 성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야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야구 경기에서는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끼고 있는 글러브나 배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로 분류할 수 있고요. 포수와 투수, 또 감독과 선수가 이 공은 이렇게 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공 이렇게 받는 게 좋겠다 하고 서로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인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인에 담겨있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상징 요소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의 규칙과 스포츠 정신과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또 관념이나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가치 및 규범 요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합돼서 하나의 사회현상, 여기에서는 야구 경기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가 어떤 것인지 대충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문화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문화에 대한 관점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문화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밥을 먹고 일본에서도 밥을 먹고 또 중국에서도 화장실을 가고 또 일본에서도 화장실을 가고 그래서 전 세계에는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 거를 보편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반대로 이런 요소들도 반대라기보다는 이런 요소들도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그 양상이 하나씩 하나씩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화장실이 전 세계에 있다고 해도 그 화장실의 생긴 모습 그런 게 전부 다 장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 거를 바로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은 모두가 자지만 집의 형태나 아니면 잠을 자는 공간, 침대의 형태 같은 건 또 나라마다 또 사회마다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특수성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 절대적으로 동일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함부로 우리나라에 사는 문화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간의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이러한 상대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관점은 문화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어떠한 특정한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문화가 탄생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이슬람이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왜 그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돼지를 먹지 않는 이유는 돼지의 체온 조절이나 식량을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이나 사회적 맥락, 역사적 맥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 상대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할 때 그 절대적, 그런 거 말하는데, 여기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름만 봐도 뭔가 어떤 느낌인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예,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문화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수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것이 정상적이고 다른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를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우리의 문화를 아끼고 좋아하다 보니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자부심이 고양되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부정적 기능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는 그 성질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시대라서 국가 간에 상호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혼자서 자기 문화가 최고다 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런 것을 바로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것을 배척하면 그렇게 고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문화 사대주의란 어떤 사회 문화를 되게 동경하고 숭상하고 우러러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별로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나쁘지만은 않게 긍정적 기능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것보다 다른 나라의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다른 나라의 문화도 수용하는 데 편하겠죠? 배척하기보단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서로 잘 지낼 수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 기능은 역시 우리나라의 것을 배척하다 보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싫어하면 우리의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체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하위 문화라는 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위 문화를 설명하기 전에 전체 문화를 설명해보자면 이름 그대로 한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전체 문화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전체 문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위 문화는 그와 다르게 비슷한 나이대나 직업이나 아니면 취미, 지역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집단을 구성해서 그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하위 문화는 이렇게 특정 구성원들끼리 만나서 자신이 통하는 것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렇게 문화를 공유하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기능을 합니다. 전체 문화에는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들끼리 함께 즐기고 직접 참여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문화의 유지와 존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위 문화가 어떻게 전체 문화에 영향을 미치냐? 그거는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위 문화를 통해 이런 문화도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즐길 수 있구나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역동적이라는 게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작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게 뻗어나가는 다양한 문화를 사회에 퍼뜨릴 수 있어서 전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유지하고 존속하고. 이렇게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유지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가 하나로만 통일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걸 방지해주는 것이 하위 문화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위 문화에는 대표적으로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청소년 문화 등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진처럼 이거는 만화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축제 홍보 전단지거든요. 이렇게 그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즐길 수 있는 집단에서 그런 하위 문화를 공유한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위 문화 중에는 반문화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문화는 반대할 때 반, 그 반자를 쓰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의 하위 문화가 그 사회 전체 문화나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일으킬 때 그것을 반문화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즐기고 있는 것에 도전하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피 집단이나 혁명단체 이런 게 있고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게 범죄 집단도 반문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의 일부도 반문화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히피 집단이 뭔가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히피 집단이란 196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반문화 집단이고요. 전쟁에 참전하는 게 미국에서는 당연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미군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말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당연하게도 전쟁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던 사람들이 많아서 기존의 문화와 갈등했는데요. 이게 베트남전 때 미군의 희생이 점점 더 너무나도 커지게 되면서 이쪽 의견에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그만두는 게 좋다 하는 의견에 힘을 얻어가면서 사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일부는 왜 포함되느냐 하면 역시 사회의 주류는 성인 세대 문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청소년 문화 중의 일부는 반문화에 포함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반문화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문화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사회 주류에 저항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적 기능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진짜로 생각을 바꾸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중문화입니다. 이름 그대로 대중이 누리고 있는 문화를 의미하고요.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주로 TV나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고요. 대중사회의 등장에 따라 등장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대중사회란 산업혁명 등을 통해서 귀족층만이 아니라 상인계층들도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들을 다 같이 누리는 그런 대중화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누리게 된 것이 테니스나 피겨, 이런 소수의 귀족만 즐기는 고급 문화가 대중문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특징으로는 우선 동시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 그리고 상업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TV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면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3사람, 5사람, 10사람, 그리고 100사람에서 몇십만 사람까지도 함께 TV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청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TV에서 방송이 나와서 우리가 그냥 보는 거니까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얻기 때문에 상업성을 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귀족 문화였던 상류계층만 누리던 문화를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대중이 TV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대중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문화의 민주화에 기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자면 아까 그랬듯이 또 TV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우리가 직접 본다기보단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되기보단 객체가 된다.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한다. 이런 부정적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익을 너무너무 추구하고 싶어하면 상업성이 더욱더욱 많아지면서 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다 같이 좋아할 만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 단순하고 별것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런 회귀나 정형화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리고 대중문화가 오락기능에 치우치면서 연예인들이 나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예능이나 아니면 노래 프로그램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구성되다 보니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대중문화를 받아들일 때에는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상업성은 경계해야 되고 또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변동입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문화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혼자 존재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거나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 변동에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그러니까 원인 중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내재적 요인에는 발명과 발견이 있고 외재적 요인에는 문화 전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은 우리가 발명한다고 하면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구 같은 거는. 그래서 발명은 기존에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1차 발명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바퀴가 있습니다. 또 2차 발명은 1차 발명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면 수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발견은 존재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가 있죠. 우리 몸속에 유전자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걸 발명하진 않았지만 발견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찾아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 전파는 외재적 요인입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외재적 요인이라 하는데 전파라는 말을 보면 딱 밖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다른 사회 문화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 정착되는 현상을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예, 방금 설명하다가 자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화 전파에는 실제로 자극 전파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 전파의 그 형태에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는 우리나라의 불교와 한자가 전파됐듯이 누군가 사람이 직접 와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고 들어온 것이 직접 전파고요. 간접 전파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듯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 다른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간접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 전파는 서로 다른 사회 간의 접촉을 통해 알려진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가 그런 발명된 것을 말합니다. 발명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그런 다른 문화를 통해 발명된 것, 그것을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두와 세코야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롭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다른 문화에서 가져온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을 떠올려서 만들어낸 것들을 의미하죠. 이러한 문화 변동에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문화 변동의 양상, 그 중에 문화적 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변은 서로 다른 문화가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해 새로워지는 과정이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는 강제적 문화적 변과 자발적 문화적 변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강제적 문화적 변은 강제력을 사용해서 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힘을 통해 아니면 무기를 통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정복이나 식민 지배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적 변이고요. 자발적 문화적 변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관계에 없어야 되고 두 문화가 교류를 하면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발적 문화적 변입니다.
강제적 문화적변의 예로는 창씨개명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발적 문화적변은 그냥 스스로 받아들인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이나 이민처럼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누가 억지로 보낼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다른 사회에서 직접 강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가족이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자발적 문화적변이라고 합니다. 문화적변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엔. 문화적변의 결과 중에는 문화 동화와 문화 공존, 문화 융합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A 플러스 B 이렇게밖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 그냥 그 그대로 보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동화는 먼저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 속에 흡수돼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B 문화가 사라지고 A 문화만 남았죠. 또는 B 문화만 남고 A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한쪽의 성질이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또 문화 공존은 함께 존재한다는 게 공존이잖아요. A와 B가 함께 합쳐졌는데 어떤 것이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문화 공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 융합은 합체해서 서로 녹아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나서 제3의 새로운 문화가 아예 없던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문화 동화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그럴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복을 입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양복을 입고 있죠? 이렇듯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가 사라진 것을 문화 동화의 예로 들 수 있고요. 문화 공존은 우리나라에 서양식 의료기술, 그러니까 양학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직도 한의원이 많이 있잖아요. 한의사들도 많고 이렇게 한의학과 양학이 서로 같이 공존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또 서양의 음악이 같이 있고 우리나라의 음악이 같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문화 공존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융합의 예는 재즈라고 해서 흑인의 음악과 서양의 악기가 결합되어서 새롭게 탄생한 음악 장르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할 때 케이크를 먹거나 웨딩드레스를 입는 건 서양식 문화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전통적인 혼례 과정을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문화 융합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화 변동에도 부작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단점이 있는데요. 물질 문화는 빠르게 변동하는데 비물질 문화, 그러니까 관념과 제도 등은 느리게 변화하면서 문화의 지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그냥 들여와서 사면 되지만 외국의 문화나 개방적인 문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생각을 고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물질 문화, 옷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그런 건 외국 거를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그런 관념적이고 제도적인 문화는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지체가 일어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연하게 다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현상을 문화지체라고 합니다. 또 외국이 아니라도 굳이 다른 사회에서 뭐를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사회가 급변하면서 지배적 규범이나 가치관이 사라지고 일탈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노미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문화 변동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까 대중문화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문화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배척하지만도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안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우리는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판단력을 잘 발휘해 생각을 해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죠? 예, 이번 강의는 약간 조급하게 진행된 면이 없지 않은데 그래서 제 말이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같은 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화면으로 정리해둔 것을 통해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 말을 통해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